천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한데요. 가다모 진리와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플라톤이 파이돈의 신화에서 언급하는 레떼의 강을 계속해서 수정하죠. 그죠? 진리 사건, 존재 사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죠. 그죠? 이것을 넘어 가다모에게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이데거에게서 진리 개념에 관하여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은 하이데거 전집에서 7권에 그죠? 맨 마지막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유를 갖고 풀어낸 알레테이아 개념이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 논문입니다. 전집 9권 이정표 100마르켄에서 거의 중반쯤에 폼베젠 데얼 바르하이트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라는 논문이 있어. 얘도 한 20년 전에 철학 선배님이신 이기상 선생님 책을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읽고 다시 읽은 것은 또 몇 년 전에 독일어로 읽었는데, 탁월한 번역이죠, 이것도. 그죠? 그리고 플라톤의 진리론이라는 논문이 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미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진리,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 그것과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진리 개념이 존재 개념이 되는지 궁금하잖아, 여러분. 그죠? 레떼의 강, 이것은 인간이 죽게 되면은 어떤 상태로 되는지, 마치 불교의 윤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 신화인데, 계속해서 이 생에서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또 다른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 은폐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적 사고에서 언제나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생에서. 그런데 그것을 잘 놓고 보면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강물을 마시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상태를 잊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 망각은 순수 영혼의 상태에 진리를 잊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죠? 이 생에서의 모든 것을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물을 마시면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뭐 천국일 수도 있고 파라다이스일 수도 있고, 저승,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그런데 이 신화를 하이데거가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뜯어 고치지. 그것도 그리스의 고전 철학자들을 연구하면서, 그죠? 그리스인들의 사유를 밝히면서 이 작업을 하는데, 뭐 대가들 파르메니데스 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 뭐 등등 어떤 방식으로 밝히는가 하면, 알레테이아에서 레떼는 망각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운명적 사건이 나에게 덮쳐오는 거죠. 그런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운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존재자가 빠져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존재자가 특정 운명의 사건과 마주치면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존재의 부재 상태가 바로 이 레때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존재자의 존재는 언제나 현존함과 관계되잖아. 그런데 이 망각 상태는 그냥 뭔가를 주관적 영혼이 잊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주관주의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어떤 존재자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존재의 부재. 사실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사유했는가 하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이 세계의 사물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어. 왜? 인간이 너무나 감각적이고 감각적 눈을 갖고는 저 존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져 있는지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피지스, 자연의 세계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 은폐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누스를 갖고 이 감각적인 눈이 아니라 지성의 눈,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세계의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야.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에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가면서 윤리학, 미학 등등 거치면서 이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것, 그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논리 철학 논거의 독일어 본으로 보면 짜이겐, 보여주다,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세계관은 하이데거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이데거와 비교해서 비트겐슈타인 강의를 많이 했죠. 그죠? 재밌죠, 여러분? 오늘 또 클래스가 나오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 애청하시는 분 가운데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이것은 피와 같은 노동으로서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부재가 되어버려요. 그 부재는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감춘다라는 거야. 그래서 탈은폐, 은폐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에? 재밌죠, 그죠?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뭐냐? 존재의 현전이에요. 존재자의 존재가 현존한다라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은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그죠? 이제 국가의 제7권에 나타나는 동굴의 비유로 가게 돼. 응? 그런데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동굴의 상태에서 햇빛이 쨍쨍 내려비치는 그 모든 존재자들이 빛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 세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데아의 세계. 동굴의 상태에서 이데아로 나간다. 그런데 이 방향을 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이 방향을 트는 것은 폭력과 같은 그런 강압에 의해서만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데아는 내가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여진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이 세계가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학적 명제를 갖고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보여지는 것. 그 밝은 세계로 나간다는 것.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가 현존하는 곳. 그것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진리는 감추어진 것을 벗기고 드러내고 그리고 탈은폐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어떤 주관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어 밝혀진 이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 사건이 이제 가다모에게서 진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진리 사건을 가다모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술 작품과 연관하여 그리고 다양한 고전 텍스트들, 종교 고전, 문학 고전, 철학 고전, 역사의 고전, 뭐 다양한 고전들과 만날 때에 나타나는 그 진리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방법에서 이 진리는 하이데거를 따라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추고 있는 것을 독서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독서뿐만 아니라 작품을 봄을 통하여 그림을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의 예술 작품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죠? 이것은 나와 너의 만남과 같이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다모의 진리 개념인 거예요. 점점 또 뚫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고전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전과의 대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어떤 진리 사건은 그냥 단순히 내 주관에 의하여 공부를 많이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다양한 이론적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적 공부, 이것은 진리 사건을 만날 때 그 진리를 더 잘 볼 수 있는 조건은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언제나
모든 진리 사건은 고전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나라고 하는 나의 지평과 만남으로써, 그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가다모에게서 이해는 지평용합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2된 기투에서 지평융합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 모두 존재 사건과 진리 사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정이입을 통한 어떤 추체험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어떤 개인성이 개인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주관주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개인성, 나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입이 저자의 감정이입과 만나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어떤 모순이 들어가? 개인은 이미 개인이 아니에요. 응? 개인은 특정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존재자들과 관계 맺고 있잖아. 그죠? 그 개인은 자신의 거기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라고 말하는 인디비두알리테트, 특정 구획을 정해서 나누는 이 완전히 동떨어진 유아론적인 이런 개인은 없어요, 이 세계에. 언제나 개인은 자기 자신의 거기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고 있어. 이 있음은 나 혼자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세계의 존재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거기에는 끊임없이 현사실성으로서, 그죠? 내던져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인성을 통하여 추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주의적인 환상인 거예요. 이것이 객관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이걸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는 언제나 이미 자기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요. 맞죠, 그죠? 지평과 지평이 만나는 거지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야. 저자는 자기 작품을 자기 개인성으로 써서 그 안에 주제를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시대의 에피스템에 영향받고요. 문학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에 영향받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 문화, 그리고 심지어 언어에 의해서 채색된 존재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역사적 지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동떨어진 개인은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니체와 후설의 개념인 지평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지평인 거예요. 지평은 고정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다모에게서 이해는 뭐예요? 지평융합. 고전의 지평과 나의 지평, 예술 작품의 지평과 나의 지평. 그 이유는 뭐죠? 고전과 나의 시간거리가 있잖아. 이 시간거리는 엄청나게 넓을 수가 있어요. 멀 수가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고전은 새롭게 해석되고 또 다른 해석 전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붓다는 이미 2500년 이상의 어떤 시간거리를 갖고 있잖아. 예수는 2000년 이상의 어떤 시간거리를 갖고 있고, 여러분. 응? 그렇다면 그 시간거리에서 매 에피스테마, 매 시대마다 각각의 그 전통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전통을 형성한 거야. 어?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시간거리와의 관계 안에서 오늘날의 해석자는 어떻게 고전과 만나겠는가? 야, 이런 것들이 주제인 거야. 어? 그래서 방법은 뭐야? 이런 시간거리 이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과학의 방법과 같이 방법을 갖고 어떤 사태에, 그죠? 어떤 적용시켜야 할 대상에 딱 적용시키면 답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정신과학의 주제들을 파악하려고 했으니 이건 정말 코미디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의 나의 삶의 지평,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예수가 아람어를 사용했잖아, 그죠? 뭐 히브리어도 쓰고 네이코 그리스어도 썼다 그러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 시대에 이거는 오늘날의 철학에서 볼 땐 정말 어려운 문제야. 내가 예수가 직접 썼던 뭐 아람어를 텍스트를 얻기도 어렵지만은 지금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원문을 그리스어로 어떤 본문 비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오늘날 내가 원문으로 내가 이걸 읽었다. 여기 문제가 뭐야, 여러분? 거기에 모든 명사의 의미도 달라요. 그 시대랑 오늘이랑. 이것까지 학자들은 추적할 수 없어.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시대의 결혼의 개념이랑 오늘날의 결혼의 개념이 같아요. 그가 원문을 읽고 들어간다 그래도. 그러면 이런 개념사적인 연구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걸 다 했다 그래도 오늘날의 지평에서 텍스트를 읽는 자는 결코 순수하게 예수 시대의 그 텍스트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평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리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원문을 읽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대개 이런 고전 연구자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내가 뭐 팔리어를 하면 붓다의 말과 직접 직통한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번역했어, 그래. 그거를 읽어. 그가 오늘날의 언어로 팔리어를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전통에 의하여 산스크리트어뿐만 아니라 이 불교가 전성되었던 다양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언어와 또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본문 비평을 통해서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늘날 연구하는 그 학자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늘날의 명사적 의미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개념사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조금 더 그 시대의 어떤 언어로 설명을 통하여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딱 그런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입을 통하여 붓다의 의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낭만주의의 어떤 환상인 거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오늘날의 나의 역사적 지평이 사라져버려. 이건 뭐 완전 돌을 닦는 거 뭐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역사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가능한가, 그게?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나 불교의 어떤 고전의 텍스트의 전문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오늘날의 지평을 갖고 텍스트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어를 한다는 거. 히브리어를 하고 그리스어를 해서 성서를 읽는다는 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시대의 인간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이나 어떤 영양사를 조금 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보다 잘 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건 모든 종교 고전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가 완전하게 그 시대로 들어가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 응? 이미 오늘날의 인간은 오늘날의 언어로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고전이 말할 때 나는 들어, 그죠? 들을 때, 그때 어떤 진리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인식의 변화와 충격과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게 고전의 힘이야. 그러나 그가 그 2000년 이상의 시간거리를 가로질러, 그죠?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썼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야. 한강의 작품을 읽는다는 건 한강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 자체와 대화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이제 가다모 진리와 방법의 주제들이, 문제점과 주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학을 다루잖아.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역시 독일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폴 발레리라든지 아니면 뭐 베르그손도 일부에서 언급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 독일 전통 안에 있는 철학자들을 다뤄.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다루면서 취향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전제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칸트의 미학을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뭐 관찰자가 미적 대상을 무사심하게 바라본다든지 취미 판단의 의미를 통하여, 그죠? 미학적 의식을 일깨운다든지 아니면 자연미,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자연의 아름다움, 그죠? 여기에서 어떤 한 목적성을 찾아서 나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응? 그래서 예도가 판단력 비판을 한 7, 8개 칸트 강의를 하면서 묶어놨잖아, 이미. 그죠? 5년 전인가. 이런 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관주의야.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취미 판단을 통하여 미적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때 뭐 무사심하게 본다. 예술가의 천재성 이런 것들은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주관주의에 그치는 거야. 괴테, 실러, 헤겔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독일 관념론 전통은 역사의식과 미학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정신현상학에서 그죠? 재밌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는 거야. 정신현상학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룰 때, 그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 절대정신. 그러니까 객관정신을 넘어 절대정신에 이르러 예술을 다루면서 비로소 벨트, 안샤움, 세계관을 다뤄. 헤겔이. 그러니까 역사적 의식, 이 미적 경험, 예술의 경험이 역사적 의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래서 예술의 경험이 진리 사건으로서 그냥 나의 주관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론적 삶의 경험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테, 실러, 헤겔을 거치면서 교양 의식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잠시 예술가는 이제 문화 속에 속한 예술가 자신만의 천재성이 아니라 역사적 교양 형성 과정 안에 기속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거쳐서 이제 비로소 예술의 진리 인식을 위하여 가다머는 놀이 개념을 갖고 와, 여러분. 놀이 개념을.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 목적도 칸트의 주관주의를 넘어 헤겔의 역사적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헤겔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그냥 칸트와 헤겔 철학도 어려운데, 이 미학에서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렵게 느껴지죠. 거기에 실러가 나오고 괴테가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 그러면 놀이가 뭔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놀이, 독일어로 슈필. 이 놀이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제일 앞쪽에 릴케의 시를 갈겨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나 자신에 의해서 만든 거, 그죠? 그것은 나의 솜씨요, 나의 재능일 수 있어. 그러나 신이 만든 공, 이 세계가 만든 공을 붙잡는 거는 뭐야? 이 세계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계의 능력인 거야. 에? 이 완전 존재론적으로 나가는 거야. 나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을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봐. 놀이,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뭐 고무줄 놀이, 금 그어 놓고 이렇게 하는 놀이들도 있고 뭐 다양한 놀이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놀이에는 규칙이 있어요. 뭐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 다양한 놀이들은 규칙을 갖고 있어. 그런데 놀이에 들어갈 때 그 놀이자들은 자기의 주관주의를 잊고 놀이에 몰입해. 맞죠?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따 저녁 때 뭘 먹어야 되겠다.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면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말을 할까? 뭐 두근거리는 거. 저녁 때 무슨 영화를 봐야지?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 결혼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놀이를 할 때 뭐야? 처음에 놀이로 들어갈 때는 뭐 이런 의식들을 갖고 들어가. 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또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놀이를 한참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식들은 다 사라져 버려. 이게 놀이의 매력인 거야. 그래서 예술가도 그래요. 예술가도 자기 작품을 만드는 놀이로 들어가면 자기가 바깥의 현실 세계에서, 일상 세계에서 생각했던 그런 주관주의적 사고들을 다 버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 뭐 철학자가 철학적 사유를 할 때도 그렇죠. 그죠? 그러다 다시 또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뭐 하잖아. 놀이자 역시 동일해. 축구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내가 다음 달에 한국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뭘 할까?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들어가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잠깐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일상적인. 그런데 축구에 들어가면 뭐야? 그 축구의 규칙에 따라서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주관성은 뭐야? 배제되고 놀이 자체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야. 예술 작품의 진리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야. 일부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많이 뚫릴 거야. 예도가 계속해서 세밀화 강좌로 할 건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다머의 진리화 방법을 읽을 것인가로 전체를 보고 세밀화로 또 들어갈 거예요. 일부에서 그냥 손을 못 쓰니까 그냥 다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 이런 놀이자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놀이자들이 놀이를 할 때 그 놀이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의식을 잊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과 같이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연극 보기 전에, 그죠? 연극 보기 전에, 아니면 음악회에 가기 전에는 오늘 뭐 누가 오는데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거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 그런데 딱 연극이 시작됐다, 음악회가 시작됐다, 아니면 미술 작품의 어떤 관람이 시작됐다, 이럴 때는 뭐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의 주관주의는 뭐야? 잠시 잊혀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작품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전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래. 한강에
다양한 작품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런 의식을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이따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들어가지만 조금 읽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죠. 그죠? 작품에 몰입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몰입을 할 때 내가 전적으로 나의 일상적 의식을 잊고 주관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잊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예술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나는 언제나 이미 나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이해가, 그죠? 그 작품을 보기 전에 전이해가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보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런 취향이 고급화돼서 세련화되고 공부를 통하여 또 미적 취향의 어떤 훈련을 통하여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음악도 들을 길을 갖게 되잖아. 그죠?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전에 문학 작품도 그래요. 나의 모든 그 이전에 쌓아놨던 이해의 선 구조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나의 총체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연극과 만나고, 그죠? 그리고 음악과도 만나고 또 텍스트를 읽는 것과도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세계로 빠져드는 거야. 그랬을 때 연극이 끝날 때쯤에, 그죠? 그 중간중간에 그 세계와 만나서 계속되는 진리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끝부분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게 되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일어나게 되는 거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진리 사건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이 돼야지. 오늘의 어떤 음악회는 삶의 어떤 엄청난 새로운 힘이 된 것 같아. 이 문학 텍스트는 나의 삶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이러면서 그 진리 사건을 통하여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경험 역시도 뭐예요?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에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놀이를 하고 놀이가 끝나고 아이들은 뭐야? 집으로 가든 친구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든 어떤 방식으로건 놀이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유대관계도 강화시키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미적 경험 역시도 나의 역사성과 관계되는 거야. 나의 전이해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위대한 작품들일수록 나의 전이해를 수정시키죠. 그죠? 나의 삶을 바꿀 정도의 충격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다마가 일부에서
놀이란 개념을 갖고 가서 미학적 진리 경험을, 예술 작품의 진리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이해지 방법이 아닌 거야.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특정 방법을 갖고 거기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방법을 갖고 그걸 파악하면 모든 작품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경험한다. 코미디죠, 그죠? 각 작품마다 각기 다른 진리 사건이 경험되는 거야. 이런 게 진리와 방법이야, 여러분. 응? 2부의 주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되게 역사는 그죠? 특히 해겔 이후로 역사주의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19세기에도 독일에는 다양한 역사가들이 나타났어. 랑케, 드로이젠, 뭐 등등.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떤 감정이입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심지어 절대정신의 의도를 파악해갖고 주체험하게 되면 역사의 객관성을 획득한다고 생각한 거야. 완전 코미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랑케, 드로이젠, 다까, 그리고 이런 역사주의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하이데거까지 도달하는지. 처음에는 슐라이언마허 또 거치고 스피노자의 해석학도 이야기하고 쫙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딜타이, 후설, 요르크 백작, 후설, 하이데거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역시 가다마는 독일 전통이 아주 강력한 거죠.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떤 걸 갖고 있어.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도 또 보이고, 그죠? 요르크 백작과 딜타이와 후설이 어떤 방식으로 하이데거와 관계 맺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왜 철학적 해석학이 실존론적 해석으로부터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어떤 실존 구조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긍정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그게 하이데거까지가. 심지어 이런 말도 나타나.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 안에서 이런 존재와 무의 어떤 사유의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후설이 아니라 니체였다, 이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가다가 하이데거가 후설한테 존재와 시간을 헌정하잖아요. 그런데 현상학을 배우고 하이데거의 철학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니체한테 엄청난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의 문제는 결국은 해석학의 문제야. 그리고 모든 이해는, 그죠? 모든 이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지평을 갖고 역사와 대화하는 거야. 여기서 마침내 그 유명한 지평융합이라는 개념, 예도가 이런 거 전부 다 5분 철학 개념에서도 강의를 해놨고요. 그러면서 고전적인 것을 다뤄, 여러분. 고전적인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고전이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무시간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양분을 얻고 삶의 힘을 얻는 동력으로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고전적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을 다루고 영양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성의 똑똑함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고전과 전통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그게 여기서 전통은 우리가 뭐 어떤 뭐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말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이런 모든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뭐야? 뭐 서양 문학에서는 또 다양한 문학가들 나타나잖아, 그죠? 호모뿐만 아니라 소포클레스부터 해가 쫙 내려오면서, 그죠? 이런 고전이 된,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근대가 되면서 엄청난 문학가들이 나타나잖아. 이런 고전적인 거. 음악에서도 고전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근대가 되면서 프랑스 고전주의, 독일 고전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에 다시 또 형성되잖아. 그래서 그 고전과 전통은 뭐야? 우리가 오늘날의 눈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자기의 이성 아래 고전을 두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말 하다가 이제 하버마스랑 한판 붙게 되잖아. 얘도가 하버마스와 가다머의 논쟁도 2개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전의 영양사,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그죠? 그래서 이해는 지평융합이에요. 고전의 지평과 오늘날의 나의 지평이 만나서 새로운 진리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삶의 동력을 얻고, 그죠? 그래서 역사는 뭐야? 역사는 나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주관주의에 의하여 그것이 판단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 비평, 여러분 알죠? 문학 비평, 미학적 비평, 모든 텍스트의 역사 비평, 이런 것들은 그 텍스트 자체가 보여주는, 그죠? 그 진리 사건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죠. 역사 비평 방법, 미학 비평 방법. 그건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붓다의 말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시대마다 해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죠? 비평할 수 있죠. 성서 역시도 역사 비평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계몽주의의 유산인 거야. 모든 권위를 이성 아래에서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유산인 거야. 그러니까 가다머가 이것은, 이성의 능력은
고전의 영양사에 비하면은 하나의 점도 안 된다 이래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말하는 이성의 능력 아래에, 비판 아래에 모든 것을 두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입견 중에 선입견이다 이래. 가다하면 딴 건 다 또 받아들이고 그러거든. 하이데거의 뭐 이해 개념뿐만 아니라 하버마스도 뭐 해석하기 위해서 배울 거는 많은데 이러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비판 이론이 계몽주의의 이성의 전통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산판하는 거야 막. 이것도 뭐 재미는 있는데 그 지점이 여긴 거예요. 2부에 나타나는 역사의 문제. 그러니까 역사비평, 텍스트에 대한 역사비평을 통하여 이성으로 난도질하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오늘날의 해석자가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죠? 거기에서 어떤 진리 사건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결국은 작품에서 내가 작품을 읽고 진리 경험을 통하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걸 위하여 비평이 있다라는 거야. 응? 매일 뭐 미학 이론만 백날 공부하고 작품을 보고 내가 그 작품을 통해 진리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가 무슨 미학을 공부한 자겠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붓다의 말을 맨날 역사 비평하고 성서를 맨날 역사 비평하면서 자기는 붓다의 말이나 예수의 말이나 이런 걸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서나 경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진리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역사성과 연관시키는 거, 이게 없다면 비평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비평 역시도 오늘날의 독자나 관람자가, 그죠? 그 작품과 직접 대화하면서 경험하는 진리 사건의 역사성, 여기에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철학도 2차 자료 읽는 것은 결국 대가들이 직접 쓴 1차 자료와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대화해서 이런 철학들은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읽으면서 이미 적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성부의 언어는 뭐야? 이건 역시도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도가 하이데거 단편 강좌의 후기 하이데거에게서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심지어 언어로의 도상애로까지 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참조하시면 가다모의 이 진리화 방법에서 나타나는,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나 이미 나는 언어에 귀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거는요, 소시르 철학하고 같이 갑니다. 소시르의 언어 사유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존재론적 언어랑 소시르의 랑그 개념은 달라. 내가 언어를 말할 때 빠롤이죠, 그죠? 나는 나에겐 언제나 이미 무의식적으로 랑그의 체계가, 그죠? 작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랄랑그 락강이야, 그죠? 그건
무의식의 세계 일반을 나타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서술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도 고전과 연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자기 서술하는 게 언어인 거야. 상당히 존재론적이죠. 후기 하이데거가 언어가 말한다 이러잖아.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언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응? 여기에는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 이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 자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선불교 수도승들이 언어와 실제의 끝 지점을 궁극적으로 추구하여, 그죠? 언어가 끊어진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존재론적 언어는 그것까지 지시하고 있어. 그래서 시인들의 언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시인들. 시인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인간들,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그들에겐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벗겨지고 정말 세계 자체를 서술하는 언어, 이 존재론적 언어에 의하여 세계와 해석자, 세계와 나는 니체적으로 함께 춤출 수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가 스스로를 서술하는 그 지점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 역시 시인과 고전들의 언어, 이런 것들은 세계 자체를 서술하는 언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보화된 세계 안에서, 그죠? 내가 언어를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계를 스스로 서술하는 언어를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그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세계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위대한 시인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고전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앞서갔던, 그죠? 이 언어.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스스로 서술하는 언어의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 시인들의 언어, 고전의 언어. 그죠? 그리고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언어. 그때에 비로소 세계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 그 다양한 춤추고 있는 이 세계의 언어에 언제나 이미 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까지 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일단 가다머의 진료와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